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해요. 여러분 동행합시다.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김마루코 학생 왔고요. 박상진 학생 왔습니다. 네, 시험들이 끝나서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린 상태가 되시겠지요. 네, 오늘 저는 무사히 새날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박상진 학생은 잘 계셨습니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저께 밤 10시까지 마지막에 상진이랑 둘이 남아서 네, 한 3인 이상 집합금지죠. 네. 만약에 오늘이었다라고 한다면 뒤풀이가 제가 2차 백신까지 맞았기 때문에 진윤미 학생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했고요. 마지막에 상진이랑 남아가지고 예, 그 소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주라는 게 있는데 온몸에 뿌렸습니다. 네, 온몸에 나중에 뿌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몇 병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새날 방송을 잘 하고 왔습니다. 네, 아주 꿀잼이었고요. 네, 오랜만에 나가서 사람들도 반갑고 좋은 시간 갖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총평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면 끝날 것 같고요. 네, 총평이기 때문에 뭐 길게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설명할 것은 다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문, 2문, 3문 2021년도 30회죠. 네, 벌써 30회가 됐습니다. 30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 둘째 날 첫 번째 시간 시험을 했었고요. 1문, 2문, 3문에서 1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1문에서 이렇게 취소 처분이 나온 시점이 1월 7일이었었어요. 이거 이제 지급결정에 대한 취소 처분이죠. 지급결정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처분이고요. 처분에 대한 취소는 그 취소가 처분이기 때문에 이 취소도 역시 처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처분을 받아서 그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은 바로 1월 7일이었었고 그리고 소를 제기한 날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이면 네, 이미 90일이 지난 상황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케이스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즉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구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를 제기했던 것은 취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는 취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소기간은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딘가 취소소송에 관한 문제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관한 질문이 설문 2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설문 3번을 제가 더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총평이니까요. 설문 1번에서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급여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네, 정태권 학생 맞습니다. 네, 입증 책임 분배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노동행정 문제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있는 정당한 이유,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누가 증명하는 것인가? 네, 당연히 사용자가 증명을 합니다. 사용자가 증명을 하는데 사용자가 증명하는 것인가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지는 것이다. 예, 소송의 당사자 중에서 즉 원고와 피고 중에서 누가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가. 네, 당사자 중에 원고 피고 중에 누구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요. 노동행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원고하고 피고 둘 중에 누구냐 이거였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실전연습 교재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이 압축이론 교재. 이 압축이론 교재에도
무효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에 관한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소개가 되어 있고, 판례는 원고 책임설, 우리는 취소과 동일하게 봐서 법률권 분류설의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내가 검토한 견해에 따른 결론과 함께, 그리고 판례에 따른 결론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두 번째 설문 2번입니다. 이 10점짜리 문제는 설문이 이렇게 3개로 들어온 것이 사실은 이 설문 2와 설문 3을 질문을 하려고 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데 싶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20점, 20점 배점을 하신 다음에 총 50점으로 잡으려고 하게 되면 뭔가 하나 간단한 걸 넣어야겠다 싶어서 설문 1번을 넣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어떻게 출제를 했든지 간에 그랬다고요. 설문 2번입니다. 위 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에 무효확인 소송 자체는 적법하게 제기된 게 맞아요. 그죠? 소송 요건 한번 다 따져보시게 되면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 적격, 전치주의, 제소기간, 재판 관할 했을 때 대상 적격, 취소가 처분이기 때문에 대상 적격 문제 없죠. 원고 적격, 그 개쟁 처분,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취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갑이기 때문에 직접 상대방 이론 적용받습니다. 행정법 분쟁의 인류형으로서 상대방 방어 소송은 직접 상대방 이론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 유형은 법률상익을 따져보자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이와 같은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다시 뱉어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요, 부당이득으로 징수된 금액을 다시 또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겠죠. 협의의 소익 당연히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고 적격이요. 피고 적격은 누구를 상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은 공법상 무자산 특수법인에 해당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공법상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번엔 국가죠. 고용노동부 장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니까 피고 적격 인정될 테고요.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전치주의 문제와 제소기한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무효확인 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문제에서 계속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소제기 돼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단순 병합인가? 아니면 선택적 병합인가? 아니면 예비적 병합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병합을 제기하는 것인가? 원시적 병합인가? 아니면 나중에 후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인가? 추가적 병합인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의 숫자에 따라서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문제도 있겠죠. 그냥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 병합과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를 매겨가지고 주의적 청구, 즉 1차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즉 2차적 청구를 전자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후자는 취소 소송으로 이렇게 하는 예비적 병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바뀌는 부분 없죠. 추가되는 부분 없죠. 객관적 병합에 해당한다라고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추가적 병합입니다. 이게 원시적 병합이 아니라 추가적 병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의 종류 변경, 우리 행정소송법 제21조와 달리 21조 사항이죠. 이와 같은 병합 같은 경우에는요, 소급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병합 청구를 한 시점에 그 병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관련 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해야지만 그 소병합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5월 7일 이후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소기간은 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평소라고 한다면 이 관련 청구가 이미 제소기간을 지나서 이 취소 소송은요, 부적법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소병합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되는 소를 포함한다 라는 논법에 따라서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논법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에 취소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의 상황이죠. 이럴 때는
노무사에서 예전에 출제가 되었던 이와 같은 문제. 취소사유 공사중지명령과 무효확인 소송 사건.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사유, 즉 단순 위법에 불과한 경우에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인가, 즉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죠. 경우의 수가 당연히 나눠져야 될 것입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만약에 제소기간 등을 이렇게 준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밑에 부분이죠. 동그라미 2번. 취소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래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문제가 바로 2018년도에 노무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저는 2021년도에 이 동그라미 1번 부분이 출제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 출제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일까요? 아래의 경우일까요? 바로 추가적 병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인데, 5월 7일날 소를 제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의 적법 요건, 그 중에서도 제소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부분에서 아래쪽에 해당을 해서 결국 그 소병합 청구는 허용이 되지 못하고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설문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 3번인데요.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렇게 판결이 먼저 확정된 소송을 우리가 전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소제기의 시점 전후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전후를 어느 것이 먼저 확정됐는가, 이걸 따지는 거라고 했어요. 갑이 급여지급 결정 취소 처분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죠. 먼저 확정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무효확인 소송은 전소가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국가배상은 후소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소의 확정 판결이 과연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보이는데요.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의 효력이라고 했죠. 불자판형 세속입니다. 불가증력과 자방력과 기판력과 그리고 형성력과 대세효와 기속력 중에서 직접 질문되는 부분은 기시형제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시형제로서 기판력과 기속력인데, 전소와 후소가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판력이 바로 논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후소가 등장하게 되면 기판력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처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건 기속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처분에 적용되는 효력은 기시형제 중에 기속력이고, 후소에 적용되는 효력은 기시형제 중에 기판력이 됩니다. 다만 기속력의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이 인용 판결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기판력의 경우에는 인용 판결도 기각 판결도 모두 다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판결의 상황이니까 기속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후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기판력 논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이 이것이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법원이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이든지 간에 급여지급 결정 취소 처분의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것을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요, 과연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니죠. 따라서 권한 없는 법원, 권한 없는 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하고요, 그 효력을 제거하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취소 판결과 취소 재결과 취소 처분과 이렇게 3명,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 그리고 취소 심판에서의 행심위, 그리고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3명에게만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당사자소송으로 보든 민사소송으로 보든지 간에 셋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권한 없는 법원이 과연 이와 같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 문제 아시겠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긍정설, 부정설,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 긍정설의 입장이고 검토 긍정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공정력, 즉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은 유효성 추정의 힘인 것이지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원이 그것을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적법성 추정의 힘이 아닌 이상이야
그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내용을 앞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거기서 추가 득점 2에서 3점 정도 가능하십니다.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뺐다고 해서 뭐 감점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과 선결 관계에 관한 내용,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라고 볼 것인데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모습은 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판력과 선결 관계 몇 번에 해당했었죠? 바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전소로서 취소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는데 후소로서 국가배상에서 법원이 과연 그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기판력에 관한 일반론 써주시면 추가 득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 1단계, 2단계 이 내용이 되겠죠. 조립식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암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1단계에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의 위법성 판단이 동일한가, 이원론, 이원론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 와서 위에 있는 1원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면적 기판력 긍정설이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2원설이라고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또는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다수설의 입장은 바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은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 다시 말해 취소소송도 행위의 위법,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국가배상도 역시 행위의 위법, 그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 행위의 위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 있는 부정설과 같이 국가배상에서의 법령 위반이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 상대적 위법에는 결과 위법이 포함되거든요. 결과 위법을 법령 위반의 문제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취소는 행위의 위법을 판단하고 국가배상은 결과의 위법, 즉 손해가 위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손해가 위법한가,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온 언론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와 같은 법리가 반영이 되어 있던데요. 이와 같이 결과의 위법, 손해가 위법, 손해가 수인 한도론에 따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면 위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취소과 판단의 대상 자체, 평면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판력은 절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위에는 행위의 위법인데 근데 취소보다 그 공무원 개인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이 바로 다수설의 입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됩니다. 전소가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고, 전소가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후소로서 국가배상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이 소송이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이지 취소 소송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인용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로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에 처음에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바람님 모셨습니다. 열심히 수강하는 학생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똑바로 읽지 못했군요. 방금 새날 방송하고 와서요 바로 방송을 켜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은 너무나도 알차고 있죠. 감동적입니다. 미안합니다.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이고 그 판결이 기각 판결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결론인데요. 기각 판결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려면요 바로 이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인용 판결은 미치고 기각 판결은 안 미친다,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상황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 전소가 취소 소송일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것이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함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저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출생신고 수리거부 사건이 행시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유사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답안을 첨삭할 때도 그러한 코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행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출생신고 사건이죠.
예, 출생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수리 거부가 처분으로 인정이 되고 설문이 입원해서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형식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실질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서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거부 처분이 일반적인 거부 처분으로서 소극적 행정행위일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생신고 사건은 소극적 행정행위, 즉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형식적 행정행위죠. 그래서 이러할 때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다시 말해 소극적 행정행위와 재처분 의무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뤄주시고, 하지만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설문 3번을 푸실 때는요, 이 얘기를 꺼내주시는 게 우선 맞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주시고 나서요, 이렇게 학설을 보여주시고 이설을 취할 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각 판결이 전소에서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에 따르게 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국가배상의 수소법원은 그 법령 위반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반전 변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소가 취소 소송이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무효확인 소송을 짚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부분은 바로 무효확인 소송, 이게 바로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무효확인 소송의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우리가 전에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1단계에서 60점이 맞는지, 즉 위법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무효 사유가 맞는지 80점인지를 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의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가정적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위법하다면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가,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친다면 이거죠. 원고의 주장이 맞고 그래서 처분이 위법한 게 맞다면,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위법 사유에 따라서 인정된 이 위법성의 정도가 과연 중대하고 명백한가를 따져봅니다. 주로는 명백성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판단을 봤는데 이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견 보는 순간 이렇게 되는 위법성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효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했죠. 극히 없습니다.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1단계의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죠. 위법이어봐야 무효는 아닐 테고 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은 변론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그 변론을 거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법원은요,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냅다 1.3초 정도 걸렸나요? 1.2초였나요? 바로 기각해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그것이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 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더니 그건 절대로 무효가 안 되더라. 바로 기각을 때려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전소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 미치든 말든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다고 하면 정말 미칠 일이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림동 강사들이 이걸 잘 몰라서 잘못 총평을 쓴 강사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문으로 가도록 합니다. 환지 애정지 문제는 사시나 행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논문사에서 이 주제 자체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환지 애정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정 판결, 사정 재결,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로스쿨 사건이라거나 환지 사건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게 편해요. 그래서 사정 재결을 만들기 위해서 환지 애정지,
이 사건을 교수님이 끌어오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지, 바꿀 환, 땅지 이렇게 됩니다. 땅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환지의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방식은 뭐였냐면요. 네, 베니 좋고 눈이 뭐였습니다. 또 공부. 할 줄 아는 게 공부하고 새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사업도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잘 못했는데 이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뭐 구매 신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로서 평가됩니다. 한 것도 없는데 뭐 수입이 생겼으니 잘 되고 있는 거겠죠? 예전에 저희 시골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네, 더 얘기하면 집 나오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 때 되면요, 시골에 형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여름방학 내내 지내야 됩니다. 가끔 삼촌들이 내려와서 놀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되니까 주말에만 내려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놀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결국 농사일에 끌려갑니다. 그때 당시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농토가 정말 꼬불꼬불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간 다음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바둑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둑판으로 뭐 한 거예요? 정비를 한 것이죠. 이 환지라는 것은요, 갑의 땅을 을에게 주고 을의 땅을 갑에게 주고, 물론 이제 두 명만 있는 건 아니죠. 갑을 명정 무기경신 임계 땅들을 있잖아요. 행정청이 그 땅을 가지는 사람들, 그 소유 토지의 가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요, 땅을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이건 이제 환지를 할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환지 처분도 있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으로 불이익을 입은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을 그렇게 환지하는 것, 바꾸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을 인정을 하였다. 위법하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취소 재결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붙어있는 단서가 있죠.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도 변경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땅들이 합쳐가지고 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믹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땅이 만약에 10평이야. 말이 안 되죠. 너무 그죠? 10평인데 그 한 평당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100만원이라고 쳐. 그러면 딴 사람의 땅을 내가 받았어요. 내 땅을 뺏기고 딴 사람 땅을 받았죠? 근데 딴 사람 땅을 받은 것들을 합쳤을 때 가격이 100만원이 나와야 돼요. 10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의 땅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땅에 대한 환지만 빼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갑의 땅만 환지 예정지 지정을 취소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까지도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전부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예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죠.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을 하여 외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무슨 재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사정 재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사정 재결을 내렸습니다. 갑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농사 기출문제는 참 대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상이 되는가?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재결주의 때문에 대상이 되는가? 대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가? 이런 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거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처분과 변경 처분의 문제도 출제돼서 소의 대상을 또 질문한 적도 있고, 대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홍경미 학생 맞습니다.
이제 다들 새날의 어린이여서 일어나셨군요. 아, 밤이군요. 얼른 주무십시오, 다들.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사정재결입니다. 사정재결. 사정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70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0번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70번. 아, 이거부터 먼저 읽어야 되겠군요. 간단한 총평. 이거부터 먼저 봐야죠. 행정심판에서 사정재결이 나온 경우에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인이, 사정재결은 어쨌든 기각재결입니다. 기각재결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이 다시 불복해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특이하게도 반대쪽 피청구인인 행정청도 역시 불복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 행정청이요? 피청구인 처분청의 원고 적격은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기속력에 묶여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존재합니다. 어쨌든 사정재결은 기각재결입니다. 따라서 사정재결에는 기속력이라는 것이 없고요. 따라서 사정재결에 불복을 하는 피청구인 행정청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사정판결이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정판결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사정판결이라는 것은 위법하지만 기각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위법하다 인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쪽은 피고행정청, 기각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쪽은 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판결이든 사정재결이든지 간에 이거는 그 누구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사정판결, 사정재결은 원고, 청구인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피고, 피청구인도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약 5년쯤 됐나요? 당시 최신 판례 특강을 제가 하면서 아주 특이한 판례를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사정판결 판례인데요. 아직까지 그 어디에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소개를 저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판례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요,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즉 사정판결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사정판결을 내주지 않는, 사정판결 잘 신청하지 않아요. 피고 쪽에서. 왜? 끝까지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지 위법하지만 기각해주세요. 이거 되게 비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도 가능하다, 일정한 경우엔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정판결 잘 신청 안 해요. 근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정판결을 신청했어요.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사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날 상황이었었어요. 진짜 사건이 꼬여서 도미노로 깨져가지고 요거 하나를 깨버리게 되면은 주르르르르르르 깨져가지고 아예 부도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정판결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판례 보고 많이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사정판결, 사정재결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다 불복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청구인이 불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판 청구인이 무엇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로 아래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를 한 적이 있었다. 조금 이따 보시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매직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까지만 해도 117개 모의고사였고요. 그러니까 117문제만 풀면 거기서 논점 찾기죠. 논점 찾기 교재. 논점만 볼 수 있으면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삼수한 모의고사를 더해서 133개가 돼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봐야 되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끝난다 라는 것이 마음의 위안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직행정법의 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직 모의고사만 딱 정리하고 들어간다. 이게 사실 1년 동안의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러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문제는 기본론이 4개 깔고 인용재결의 경우에는 특수논의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훈련들을 했으니 이와 같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문제 무리 없이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문제만 출제되면 우리의 조립식 때문에 항상 5점 정도 더 나오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의 문제에 대한 답안은 아래 조립식과 판서 노트를 통해 완전히 익히고 시험에 임했다. 여러분들이 익혔다고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조립식 행정법의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제도 파트에서 그 다음에 판서노트의 행정심판 재결불복을 보면 된다. 네, 그러면 7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모의고사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아래의 경우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뭐 각하 재결받았다 청구인이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하겠죠. 기각 재결받았다 청구인이 원고가 되겠네요. 예, 처분 변경 재결받았다 역시 청구인이 원고가 될 테고요.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받았다 역시 청구인이 원고가 될 겁니다. 사정 재결받았다 청구인이 원고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전부 인용으로 나오게 되는 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누굽니까? 제3자입니다. 재결의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죠 보통. 예, 재결의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게 되고, 또한 전부 인용 재결로서 처분 명령 재결,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일반법에서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2010년도 1월 25일날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심판법 43조 3항의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됐죠. 물론 개별법에는 아직도 다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거는요. 요거는 5항이잖아요. 그쵸? 위에 건 3항이고 얘는 5항입니다. 즉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로 처분 명령재결 전부 인용이기 때문에 제3자가 불복해서 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번은요. 청구인입니다. 2번은요. 청구인입니다. 3번은요. 제3자입니다. 4번은요. 청구인입니다. 5번은요. 청구인입니다. 6번은요. 제3자입니다. 7번은요. 이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입니다. 사정재결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바로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구인과 이해관계는 제3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해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인용 가능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소송재판에서의 소송요건과 그 다음에 본안재판에서의 본안요건을 따져야 되는데요. 본안에서야 당연히 처분 등의 위법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결이 위법하면은 그럼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재결이 위법하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재결만의 고유한 위법도 존재할 수 있지만은 원처분의 위법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결의 위법은 이코로 원처분의 위법 플러스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르게 되면 원처분 중심주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교통정리 들어가는 것이죠. 재판이 모순되는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인용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서를 보시게 되면요. 개별법상 재결주의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다시 말해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파악하시라는 뜻이죠. 고유한 위법이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 유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만,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거 풀로 작성하지는 말고 지금 고유한 위법에 대한 훈련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었고, 그 중에 이 설문 7번이 바로 이번 제2문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문제 다시 갑니다. 사정재결로 기각재결이 나왔는데요. 소의 대상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우리 조립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행정쟁송법, 우리 노무사랑 카페에서 여기 있는 조립식 행정법 디렉토리입니다. 게시판입니다. 디렉토리는 이게 디렉토리지. 쏘리 니캉네캉. 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작성한다. 처분 변경 재결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작성한다.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작성한다. 그 다음에 취소 명령 재결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작성한다.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오게 되면 요건 이제 의무행심판이죠. 이렇게 작성한다. 그 다음에 뭐 피청구인 처분청은 기속력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기본 논의들이요. 기본 논의 1번 19조 본문 취소의 대상 적격. 기본 논의 2번 3단계 촉입니다. 2번 원처분 중심주의 19조 단서. 그 다음에 기본 논의 3번 19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그 다음에 기본 논의 4번 이거 의무행심판이군요. 기본 논의 4번 어디있니? 여기 있군요.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제가 의무행심판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이렇게 기본 논의 4개를 넣죠.
네, 기본 논의 1, 2, 3를 작성하고 기본 논의 4는 점프 띄어서 뒤쪽에 작성하고 결론을 맺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네, 중간에 이제 인용 재결들은 일부 인용 포함해서 이렇게 중간에 특수 논의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본 논의 쭉 깔아주시면 돼요. 사정 재결이니까 기본 논의 쭉 깔아주시고, 사정 재결은 기각 재결이기 때문에 특수 논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 논의 4개만 깔고 결론 맺으면 끝납니다. 그쵸? 기본 논의 4개 깔고 결론 맺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요, 예, 그에 대한 설명이죠.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죠. 네, 이런 것들 기본 논의 4개 들어가는 건 다 공통이고, 얘네들은 인용 재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논의들이 들어가는데, 형성 재결은 1개씩, 그 다음에 명령 재결은 2개씩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네, 필수 검토되는 사항이 기본 논의다. 네, 인용 재결에서만 검토되는 사항이 특수 논의다. 네, 독자적인 처분이냐, 명령받아서 한 처분이냐, 이런 문제들이 들어간다. 답안을 실제로 쓴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고의한 위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세한 설명도 이렇게 있죠. 네, 요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답안지에 넣는 표현까지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의한 위법에 보게 되면요, 네, 사정재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정재결, 행정심판의 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형량을 잘못한 것이죠. 사정판결이든 사정재결이든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각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통해서 사익을 보호할 필요보다 그 취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침해죠.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익의 침해가 더 큰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용을 해줄 수가 없다. 기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정판결, 사정재결이죠. 그러니까 이 사정재결의 위법이라는 것은 그 이익형량,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의 문제인데요. 이게 원처분의 위법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건 행정심판 심리 과정에서 고유하게 발생한 위법 사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같은 내용이 우리 판서 노트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판서 노트에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방금 봤던 답안 쓰는 것, 이건 이론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재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들 전부 다 기본 논의 들어간다. 기각 재결은 뭐야? 기본 논의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인용 재결들 같은 경우에 특수 논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한 위법,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의한 위법, 예, 요건 재결, 본안 재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밑에 사정 재결이 있고, 이 주체 절차 형식의 재결의 하자라고 하게 되면 고의한 위법이 모두 인정이 되고 내용의 하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포인트 부분에서 사정 재결은 어떻게 돼요? 사정 재결은 고의한 위법이 이익 형량의 하자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정 재결은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어떤 하자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만 인정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고유한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결론은 사정 재결은 소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본논의 4개 깔아놓고요. 19조 본문, 19조 단서, 본문과 단서, 내용상 하자와 고유한 위법, 사정 재결은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문제였었습니다. 너무 쉬웠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환지 예정지 뭐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관계 다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접하면서 사실관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오해독을 하신 분들이면 환지 예정지 반가우셨을 겁니다. 왜? 보던 내용이니까요. 그쵸? 반가우셨을 건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쭉 읽으라고 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읽어라. 왜냐?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출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이 표현에서 뭔가 어려운 듯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읽다 보면 사정재결이고요.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사정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네, 하늘바람님 내일 새벽 출근이십니다. 아이고, 먼저 들어가서 일찍 주무십시오. 저는 현재 휴가 중이어서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끄겠습니다. 나 휴가 중인데. 휴가 중인데 방송은 늘어나고. 아까 전에 방송 끝나고 나와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13년 만에 지금 자체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 중인데, 휴가면은 이렇게 바닷가라도 한번 가서 조개구이라도 한번 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게 휴가인지 아닌지 네,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 네, 그러니까 조개구이 잘하는 집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먹으라고. 그거는 좀 휴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바닷가가 중심이지 네, 조개구이가 중심이 아닙니다. 네, 바닷가에서 딴 거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무효확인 소송이 중심이지 기각 판결이 중심이 아닙니다. 네, 무효확인 소송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네, 무효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에도 기판료가 안 미쳐요.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아예 네, 기판료가 안 미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지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바닷가가 중심이지 조개구이가 중심이 아닙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78조 우리 많이 보던 거죠. 78조에는 징계사유가 79조에는 징계처분의 종류로서 파면처분이 뭐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제가 좀 들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도 끝나셨고 네, 그리고 오늘 방송도 잘 됐고 또 뭐 휴가도 아닌 휴가지만 휴가 중이고 네, 그리고 저는 지난 2주간에 재판받고 백신 맞고 여러분 시험 치르고 하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모두 성공해서 뭔가 마음이 좀 편한 상황입니다. 네, 국가공무원 갑은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내주셨을 때 문제를 보고 나서 아니 교수님이 문장력이 떨어지시나?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왜 저러지? 보세요.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 등 이랬습니다. 예,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요. 네,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 등이라고 했어요. 풀어본 문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예, 이걸 정리하면 갑이요. 중간에다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해서 뇌물수 앞에다가 갑이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직무를 태만이었다. 갑자기 인수분해가 생각나잖아요. 밑에 있는 뇌물수수는 저 위에서 설명을 했고 그 뇌물수수가 골프 접대를 받은 거랍니다. 골프 접대의 뇌물수수라고 해놓고 나서 요번에는 골프 접대라는 네 글자를 빼고 그걸 뒤로 배치한 다음에 골프 접대 등 직무태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문제를 내시다가 뭐 오차가 나셨나? 왜 수학 문제를 내시지? 인수분해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 곱하기 괄호 열고 뇌물수수 플러스 직무태만 괄호 닫고로 하려고 하시나? 왜 이러시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세 번 읽고 나니까 안 거예요. 교수님이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저러시는구나. 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쉽게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읽어볼게요. 국가공무원 갑은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의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A 사유예요.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뭐 맨날 하던 거죠.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징계요구권자에 의한 징계요구, 즉 징계위원회 회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의결. 여기서는 징계를 할까 말까에다가 한다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견책 중 무엇을 할까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 의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징계권자에 의한 실제 징계처분.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다 항상 하던 얘기입니다. 예,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럼 이건 처분이에요. 이 국가공무원법상 정해진 법적 효과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나와 있어요. 효과가 파면도, 해임도, 강등도, 정직도, 감봉도, 견책도 공무원법에 보면 이러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죠. 처분이고 그 징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를 제기하였다. 예, 거친 것은 국공노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국공노, 도사징발, 신민 도사님이 계신데 특별히 감사합니다. 뭐예요? 열심히
집회 시위하시고 데모하셔서 발이 부르터서 발이 커지고 신발이 항상 닳아서 자주 신발을 사러 오니까 그 신발 가게 아저씨가 아니 담배 가게 아가씨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이쁘다네. 이거가 아니고 신발 가게 아저씨가 감사한 거죠. 특별히 너무 열심히 데모도 하고 그리고 신발도 사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거기서 뭐예요? 000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 해서 공이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 필요주의입니다. 취송을 지겠다. 뭐 전치주의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소지겠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필고행정청은 취송이 계속 중에 갑이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뇌물 아까 있었는데 업무시간 중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골프 접대 아까 있었는데 이거 뭐지? 여기서 교통정리 한번 필요해집니다. 받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징계 사유의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첫 추변인 건 확실합니다. 첫 추변인데 항상 우리 뭐야? 소송의 계속 중 하면 논점은 3개 중에 무조건 하나라고 했죠. 3개 중에 하나. 첫 추변. 그 다음에 뭐야? 기준시. 네, 기준시.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협의 소익. 그쵸? 협의의 소익,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소송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 무조건 3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네요. 징계 사유 하나라고 소송 절차에서 주장을 했다. 와, 저 주면 맞네. 근데 이건 처분 사유 추가 쪽이죠. 변경 쪽이 아니라 추가 쪽이 됩니다. 슬퍼하지 말아요. 이러한 피고의 술 먹으면 잊어져요. 주장이 허용되는지 첫 추변의 허용 여부. 허용 여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질문 방식이 법원은 무슨 판결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허용되냐 이건 끝이 너무 싱거워요. 끝이 싱겁다면 중간이 싱겁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25점이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다. 여기 이제 직무 태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뇌물 수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청렴 의무 위반 해서 직무상 의무 위반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직무상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직무 태만 이렇게 해당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이거는 어디에 논점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입니다. 피고행정청이 처분사유 추가를 주장한 사안으로 이것은 동일 사안이 분명한 다른 사유를 주장했다. 소송 도중에 피고행정청이 주장한 사유가요. 보셨다시피 처음에 당초 처분 사유를 제시한 것도 골프 접대. 두 번째 소송 도중에 주장한 것도 골프 접대. 이렇게 되면 사안의 동일성,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100%입니다. 그러면 기사동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첫 추변이 허용이 되고 이렇게 갈까요? 노노노노노 그렇게는 안돼.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알겠죠? 골프 접대는요. 골프 접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윤 세무서장이죠. 그쵸? 윤우진 세무서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계입니다. 골프 접대. 이렇게 되는데 이 골프 접대로 사실관계가 똑같아요. 그럼 되는 건가? 그렇게 쉽다면 맨 마지막에 질문 방식도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죠. 너무 싱거우면 자기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거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문제는 그렇게 싱거운 적이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동일한 사안이 분명한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동일 규율입니다. 동일 규율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임. 과연 그와 같은 처분 사유 추가하는 것이 허용하는 것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따져보면 돼. 방어권 행사 여기에 초점 맞춰서 판단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실전 연습 압축이론 요 50페이지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요 압축이론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자책으로 전 세계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이게 연말까지 무료로 배포가 되죠. 그때 회수가 됩니다. 예, 포함된 내용이며 2019년에 이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2019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019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중앙노동위원회 지심 판정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검색하면은 예, 두세 번 안에 나오겠죠. 바로 나왔네요. 예, 바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19년 삼성물산 노조원 유인물 배포행위 사건. 네, 요거 저랑 똑같은 문제가 있죠. 제 모의고사 문제. 완전 그 싱크를 100%였죠.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소름 끼친다라고 하는 그 삼성물산 예,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처분 사유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해서 이건 질문 방식이 어려웠어요. 이건 질문 방식이 어렵고 또한 노동사건으로서 간접적 심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재심 판정의 사유가 처분 사유가 아니죠. 네, 그건 처분 사유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진호위의 초심 판정의 사유가 처분 사유도 아니죠. 이거는 사용자가 행한 행위, 네, 그 징계 처분의 사유가 바로 처분 사유가 됩니다. 간판 소시 배추판입니다. 간접적 심리 방식, 간접적 판단 방식. 간판은 소세지와 배추가 간판에 그려져 있죠. 네, 소세지, 배추, 소시, 배추. 소, 협의의 소익. 시,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배,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의 분배. 추, 이거죠. 추. 네, 이게 바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간접적 심리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끝에 이게 허용되냐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 때, 첫 주변에 허용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소송 참가한 참가인의 첫 주변 주장도 있어요. 개 복잡하네? 그쵸. 네, 간접적 심리 방식에다가 피고 행정청도 아니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보면 타당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타당한지가 바로 이 중노위, 아니 단순 참가한, 예, 단순 보조 참가한 행정청 따위가 감히 첫 주변 주장을 해! 이거를 묻는 거였죠. 아니, 첫 주변을 19년도에 이렇게까지, 네, 개복잡하게 질문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뭐야, 허용되는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주변은 원래 이렇게 질문이 돼요. 허용되는지, 이렇게 질문이 돼요. 타당한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 첫 주변 허용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 해서 논점을 짚어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허용되는가예요. 그럼 이건 사실 단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묻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 함정은 이 위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실전 연습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연습을 그래서 전자책을 2개 펴놨습니다. 우리 총평 다 안 봤군요. 바보. 네, 바보야. 저 새끼 왜 이렇게 들떴어? 네, 빨리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2019년에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이거 제가 항상 하던 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귀에 못이 박혀갖고 지난번에 벤치로 뽑았나? 그랬을 거예요. 시간상 한계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현재까지 기속력은 출제된 적이 있지만 첫 추변은 시간 상한계 쪽에 질문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체상 한계로 노상 하던 대로 출제가 된다면, 네, 항상 일로만 출제했거든. 재미없어. 네, 노상 출제가 된다면 뭔가 다른 걸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준다고 했을 때 19년에는 간접적 심리 방식 그리고 소송 참가, 이거를 첫 주변에다가 결합시키는 퓨전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상 한계로 넓힌 것도 아닌데, 예, 양적 범위 확대가 없는데 질적 범위도 확대 안 하고 단순 무식 첫 주변 질문 절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 규율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판례가 바로 이 판례고요. 판례집 띄워놓을 걸 그랬군요. 네, 행정증서법 판례집, 또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전자책 띄워놓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못 띄웁니다. 띄우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네, 로딩 시간.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에서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 부과로 처분 사유를 변경. 요건 변경이고 저건 추가고 어디 갔어요? 이건 추가고 변경이냐 추가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럼 여기서 이 판례를 통해 논점을 확인할 수 있어. 이거는 여기도 변상금 부과고 여기도 변상금 부과인데 둘 다 똑같이 A라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거예요. A라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사실관계는 완전 일치된 상태에서 동일 규율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동일 규율까지 인정이 돼야지 초추변이 허용이 되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관계는 완전히 똑같은데 법령이 바뀌네요. 도로법상,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뭔 상황이야? 기억 안 나면 미워할 거예요. 네, 이거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실제 상한계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상한계 부분이 아닙니다.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고 소의 변경, 소송물의 변경을 가한 상황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기사동이 필요하다. 기사동에 대한 판단은 이건 무조건 쓰라고 했죠? 네, 옷 벗고 사기치는 거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옷 벗고 사기치는 거죠. 자기가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겁니다. 피고가. 쟤 왜 저래? 법구 사기. 예,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네,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예, 기사동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인가? 처분의 동일성을 완전히 깨는 정도로 본질적인 부분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완전히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우만 안 된다라는 것인데 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규율이 행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안이라는 게 A에서 B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A에서 B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첫 주변의 기출문제들은 90%가 기사동이 깨지는 상황들이었었습니다. 딱 봐도 아닌 거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꾼으로 고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했다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그때 가서 소송 도중에 피고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불량식품, 네, 위생상 불량한 식품을 판매하였다라고 해서 예, 영업정지를 유지하려는 처분사유 변경을 시도한다. 이런 경우처럼 완전히 다른 사안, 예, 불량식품 판매하고 청소년 고용하고 뭔 관계입니까? 그쵸?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동일한 사안인데 동일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다른 규율이 행해진 경우에도 역시 전혀 별개의 규율로 파악하는 것이 예,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하면서 이건 뭐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기사동이 인정이 될 텐데 이게 이 부분에서 이 문제가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으로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사용을 해서 변상금 부과했어요. 행정청이 부과했는데 예, 처음에 A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가 예, B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생뚱 다른 사안이에요. 앞에서 봤던 이 다른 사안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푸는 문제죠. 네, A 도로, B 도로, 도로 다르다. 주소도 다르고 완전히 왜 저래? 이로 끝.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처음에 A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여기서는 도로법을 근거로 부과한 겁니다. 도로법을 근거로 부과했다가 소송 도중에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변상금 부과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로가 아닌 거죠. 해당 A 부지가 도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무단 사용했다 해서 도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국가 소유 땅인 겁니다. 국유재산법에도 무단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변상금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소유 땅이면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변상금 부과가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분사유 변경을 통해서 말이죠. 후자의 경우 여기에 있는 이 근거 법령만 단지 바꾸는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로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원고의 방어권 행사의 지장, 이게 포인트라고 했죠.
원고의 방어권 행사 지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실전 연습 교재를 시험 직전에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왜냐?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거 귀로라도 다시 듣기로 해서 그 영상 올라가 있는 음원 파일을 듣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원고가 해당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원고는 어떻게 탄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고는 피고의 행정청의 주장을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도로를 무단 사용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그것이 인정되면 부가처분이 위협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소송 도중에 피고가 주장한 대로 국유재산법상의 무단 사용, 국유재산법상의 국가 소유 땅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러면 부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다른 사안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원고가 어떻게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거는 아까 실전 연습에서 봤던 바로 A라는 부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로법상 변상금인데 A도로 무단 사용이고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인데 A도로 무단 사용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뇌물수수인데 골프 접대고, 그 다음에 직무태만인데 어디가 있습니까? 직무태만 여기 맨 끝에 있군요. 직무태만인데 근데 골프 접대입니다. 골프 접대가 공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인수분해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수분해해야 되나? 골프 접대라는 A도로 무단 사용이라는 부분에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동일 사안을 고정을 시켜 놓고 나서 이게 동일 규율인지 아니면 다른 규율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뇌물수수,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얘는 뭐를 탄핵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다를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뇌물이 아니다를 탄핵하면 되는 것이죠. 그쵸?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직무태만입니다. 이건 직무태만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다. 이렇게 해서 직무태만이 아니라는 것을 탄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골프 접대라는 것을 놓고 나서도 뇌물이다 아니다의 문제에 쟁점이 걸리는 것인가, 아니면 직무태만이다 아니다의 쟁점이 걸리는 것인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무를 태만히 한 건 맞는데 아니 업무 시간 중에 나가 놀았다니까? 업무 시간 중에 나가 놀았어요. 직무를 태만히 한 건 맞아요. 근데 뇌물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뇌물이 아니니까 골프 접대 받은 걸로 나는 징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징계 사유가 잘못된 것이어서 저 징계 처분은 위법입니다. 근데 얘가 뇌물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 시간 중 나가 놀았기 때문에 직무 태만한 게 맞다, 이렇게 끝나면 저 처분은 또 적법해지는 것입니다.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아주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예요. 아까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로법상 변상금 무과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도로법상 변상금 무과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국가 소유 땅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직무태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도로법상 도로, 정식 도로가 되려고 한다면, 이게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이 나온 거는 사실상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이를 도로법상 도로라 할 수 없으며, 그것이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의한 노선 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 도로법상 도로의 성격이 부여되어야 그것이 도로법상 도로인 것이고, 그래야 그 무단 사용이 이 도로법상의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부지는, 여기는 A부지, 이 사건 부지는 그렇지가 않다. 한 번도 노선 인정이 된 사실도, 그렇기 때문에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도로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상의 소유 땅, 국가 소유 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얘는 변상금 부과 안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똑같이 직무태만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뇌물이 아니었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그럼 얘는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은 맞거든. 이렇게 처분사유 변경을 허용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럼 얘는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이렇게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이 정도면 싱크로율 87%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얘기할 때 어떻게 배웠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로 가볼까요? 판서노트, 항상 보는 판서노트를 보시면 1년 내내 판서노트 깔아놓고 제가 설명을 항상 드려왔었죠. 네, 보시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실체상 한계, 네, 실체상 한계 이렇게 돼 있죠. 기사동이라는 것은 동일 사안이면서 동시에 동일 규율의 교집합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걸 항상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 동일 규율을 잊지 마. 동일 규율, 변상금, 도로법, 교규재산법, 도로법,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1578번 정도는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동이 인정이 안 돼서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당황했던 거는 어저께 총평을 올린, 이젠 제가 강사가 아니라 유튜버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처럼 동일 카페에다가 대놓고 막 이렇게 총평 올리고 이렇게 못해요. 작년까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제가 총평 가장 상세하게 올리고 답안까지 올리는 유일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안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네, 전 현직 강사가 아닙니다. 아니고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는 강사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래 크리에이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기사동이 심지어 인정된다고 푼 강사도 있고요. 그리고 기사동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일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강사도 있고요. 다 틀렸습니다. 네,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행정법에 없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얘기고요. 기사동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사동을 인정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 본인의 사안포섭이니까. 예, 그건 뭐 자기 뜻대로 하는 건데, 논리는 그렇게 구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 규율, 판례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판례는 현재까지 나온 판례로는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도로법상 변상금과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이 판례, 이걸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걸로 설명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출제하신 겁니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끝났다.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 매직팀에 있는 분들과 이별과 다시 만남의 과정은 어저께부터 제가 시작해서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2022년도 대비를 위해서 저희 매직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에 보면 이 밑에 더보기란 설명란에 제 카톡이 나와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누구 수업을 들었고, 어떤 책을 봤고, 그동안 점수를 몇 점을 맞았고,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매직팀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걸러받아요. 걸러받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저희 단톡방이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용기 내서 연락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또 이번에 2022년도 또 향해서 새로운 또 런칭이 시작될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